안녕하세요. 자, 많이 힘드시죠? 공부하기가. 근데 이제 출발도 안 했는데 하여튼 이 회계의 길이 멀기지만 조금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딱 답이 맞히면 야, 이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면은 짜증나죠. 근데 그것은 틀리고 고치면서 아, 내가 이런 데서 틀리는구나. 자꾸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연습입니다. 시간 투자해야죠. 그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58페이지.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기타의 채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에는 다시, 자, 외상 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 그러면은 기타 채권은 자, 대여금이나 미수금.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차이가 뭐냐? 말 그대로 매출. 그러니까 상거래다 이거죠. 우리는 이 상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판매할 건데 판매와 관련이 있는 채권이 매출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고, 상거래 이외의 채권은 이거는 그냥 상거래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또는 상거래가 아닌데 내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집기를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수금, 빌려준 돈 대여금. 자, 이거는 상거래에서 말로 나중에 주기로 나중에 준대요, 상대방이.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줄게 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그게 받으러옴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요 매출채권 계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매출채권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외상매출금이니까 이 외상매출금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의 플러스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죠. 그럼 얘가 외상매출금이든 받으러옴이든 같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같은데, 자, 얘네들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디에 나오느냐? 차변에 나와요. 기초가 차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매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을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죠. 받을 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받아요. 받으면은 회수가 되죠. 회수. 그 다음에 내가 매출했다가 깎아준 게 있겠죠. 그럼 뭐 애누리라든지, 그 다음에 되돌아왔어요. 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가령 내가 100원을 매출했는데 10원을 깎았다. 또 10원이 되돌아왔다. 그러면은 9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애누리 이런 게 나오면은 요 반대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따 배우겠지만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가 안 갖고 튀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손상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대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걸 손상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똑같은 내용은 똑같고 이름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이렇게 되겠죠. 기말. 그러면은 요 계정만, 자, 요것만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이제 백지에다가 저 그림을 안 보고 자연스럽게 그릴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되죠. 뭐 어려워요? 딱 이렇게 T자 그려놓고, 기초는 차변, 팔았으면은, 차변 받을 돈이 생겼구나. 그런데 회수를 했다. 그러면 줄었겠구나. 그 다음에 애누리, 환입, 그 다음에 할인. 자,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손상. 그러면 기말이다. 이렇게 여기를 안 보고 자연스럽게 그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천장에 딱 보면은 기초, 매출, 그 다음에 손상, 그 다음에 회수, 그 다음에 할인, 환입, 애누리, 그 다음에 기말. 이게 이제 그려지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왼쪽에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라고 나왔고, 거기에는 임명계정, 통제계정 나왔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외상으로 팔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매출 1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자, 거래처가 많다 보면은 저 외상 매출을 누구한테 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참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똑같은 거래인데 대변의 매출 100만 원. 자, 누구한테 팔았냐? A상에 팔았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 대신에 상의 이름을 쓰는 거죠. A상에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자, 계정 과목이 상회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외상이다 이 소리죠. 왜냐하면은 현금으로 팔면 대변의 매출, 차변의 현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회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 요거는 외상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외상값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금이 30. 자,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 30. 그럼 여기는 자, 현금이 30. 그 다음에 A상에서 받았으니까 A상에 30 이렇게 버리면, 자, 여기는 외상물로 내가 팔아가지고 받을 돈이 70 있구나. 근데 저렇게 하면은 어느 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A상에 받을 돈이 70만 원 있네. 이게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임명계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계정이라고 하는 이유를 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어느 상회에 받을 돈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드리면, 자, 우리는 거래처가 또 하나 있어요. B상회. 자, 이번에는 B상회에다가 또 한 번 상품을 매출합니다. 30. 여기는 그냥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이 30이래요. 근데 여기는 매출 30. 그 다음에 여기는 B상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B상회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임명계정에는 요 계정 과목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 A상의 계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상의 계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A상에는 자, 100만 원을 매출했다가 현금으로 30이 회수됐고, 자, B상에는 30만 원을 매출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상으로 A상에 B상에 상의 이름이 적혔으니까 이거는 외상이구나. A상에는 70만 원 받을 게 있네. B상에는 30만 원 받을 게 있네.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이런데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는 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을 보면, 자, 차변에 매출 100만 원. 자, 대변에는 현금이 30. 자, 차변에는 매출이 30. 이렇게 되니까 우리 회사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 남았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임명계정을 하게 되면 어느 상해의 외상으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일목요연하게 A상에는 70, B상에는 30. 그러네.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어느 상점에 얼마 받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은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임명계정의 문제점. 거래처가 까짓 거 하나나 두 개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상 거래처가 큰 기업 같으면은 몇십 군데가 돼요. 그렇죠? 몇십 군데가 뭐예요? 몇백 군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거래처마다 계정 과목을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계정 과목인데 이 계정 과목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그 다음에 보통이익금
다음에 당좌예금. 그 밑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A상에 B상에 C상에 D상에 E상에 해가지고 거래처의 숫자만큼 기준 과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가 하나나 둘일 때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거래처가 많을 때는 이건 도저히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쩌자는 거냐? 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통제 규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문제점이 여기는 문제점이 뭐야? 어느 상에 얼마인지를 물어내. 그거는 보조 장부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주된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보조 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보조 노트를 우리는 매출처 원장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거래처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뭐라 그래요? A상의 계정, B상의 계정.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그럼 100만 원 여기다 쓰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느 상의 거지? A상의 거네.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100. 그 다음에 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고 30만 원은 A상에서 받았네. 여기. 그 다음에 30만 원을 B상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외상값 받을 돈은 100만 원이 있다. 알죠? 그 다음에 어디에 얼마 받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안 보고 보조장부 매출처 원장에 가면은 거래처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은 얘네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제 계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임명 계정은 앞으로 죽어도 이제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오고 만약에 다음에 거래를 붕괴하시어 단 임명 계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 대신에 A상에 B상에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입금도 똑같은 얘기죠. 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통제 계정이에요. 그래서 임명 계정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대신에 상점 이름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오른쪽에 가면은 자,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자, 기말의 매출 채권은 얼마겠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임명계정은. 그럼 이렇게 때려쳐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 계정. 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기초의 외상 매입금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여기로 오겠죠.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 매입이 와요. 현금으로 매입한 거는 여기 안 들어오죠. 여기도 외상으로 파는 거나 어음으로 파는 것만 이제 들어오는 거고 현금으로 파는 거는 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대입금은 애누리가 있겠고 환출이 있겠고 할인이 있으면은 요만큼 줄어요. 줄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 그리고 남으면은 여기 기말이 되겠죠. 기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차변의 합계와 배변의 합계를 일치하면은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딱 잡아내고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외상 매출금 계정.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계정. 자, 요거 제가 지금 써드린 대로 요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워놓으시면 이런 문제 나올 때 간단하게 답이 보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 기출문제.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기말의 매출 채권은
그러면 이제 요거잖아요. 요걸 물어보는 거고, 지금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얘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온 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초 재고자산 이상한 게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단원을 나중에 배우고 나면 쉬워요. 그거는, 자, 우선 일단 재고자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상품이에요, 이제. 자, 상품과 같은 자산은 얘는 말 그대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감소. 그러면 기초가 여기 있어요. 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품 매입액이 나옵니다. 여기 상품 매입액에는 현금 매입이든 외상 매입이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자, 현금으로 매입하든 상품으로 매입하든 매입액은 여기에 기록해요. 자, 그 다음에 애누리나 환출, 할입이 있으면은 여기서 뺀다 생각해도 되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얼마를 매입했느냐? 100원을 매입했는데 그 중에서 20원을 깎거나 할인했대요. 그럼 얘가 80원이니까 여기 80원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초에 10원이 있었고, 자, 이번에 순매입액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현금으로 매입하든 상품으로 매입하든 순매입액이 80원이다. 그러면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매입액에서 애누리나 환출, 할인을 차감한 게 이게 바로 순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입한 금액을 기록을 하자. 자, 그러면 10원이 있었고 80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빼느냐? 팔았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고 남아있는 기말이 얼마냐? 요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판매 가능 금액이 90원인데 팔았어요. 팔고 남아있는 물건이 창고에 가보니까 30원이 남아있대요. 그럼 우리 얼마짜리 팔았어요? 60원짜리를 팔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릴 정도로 10번씩만 그려보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은 껌이에요, 이제. 자, 이제 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온 대로 숫자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기록을 하면 이렇게 됐죠? 자, 기초의 재고 자산이 66,000원. 기초 재고 자산은 66,0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 자산은 72,000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자, 매입액이 12만원. 자, 순매입액이라고 할게요. 자, 왜냐? 이게 애누리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빼야 되겠지만, 문제에 보면은 애누리, 환출 없잖아요. 그러면 총 매입액이 순매입액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는 12만원에서 66,000원 더하면 186,000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팔고 남은 게 7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114,000원짜리를 팔았다. 114,000원짜리를 우리는 파는 거죠. 이렇게 얘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원가는 114,000원이다. 자, 그 다음에는 기초의 매출채권이 48,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기초의 매출채권. 자, 얘가 얼마냐? 48,000원.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회수액이 156,000원. 자, 회수액이 156,000원. 그 다음에 손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파산을 해서 못 받게 된 돈. 2,000원. 손상 2,000원. 자, 그 다음에는 현금 매출액이 36,000원. 그 현금 매출액을 우리는 삐끼라 불러요. 그 삐끼에 끌려가면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왜 지금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왜 뜬금없이 현금 매출액이 나왔느냐?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이 5만원이래.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얼마에 매출했는지 매출액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얼마에 매출했느냐? 자, 우리는 116,000원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매출을 했네요. 이게 매출은 수익이니까 얼마에 매출했는데 매출이익이 5만 원 나왔대. 그러면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16만 4천 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11만 4천 원짜리를 16만 4천 원에 팔았다. 그러면 5만 원 매출이익이 나왔죠? 자, 이 매출액 16만 4천 원은 외상으로 팔지만 현금으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아까 나와 있는 삐끼, 자 3만 6천 원은 여기로 오게 되죠. 3만 6천 원은.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요거는 외상으로 매출한 돈. 자 16만 4천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3만 6천 원이 현금으로 팔았다면 자 외상으로 파는 거는 12만 8천 원을 팔았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12만 8천 원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12만 8천 원. 끝. 자, 얘는 조건이 없으면 없다라는 거죠. 자, 얘와 얘를 더하면 17만 6천 원. 자, 거기서 얼마를 빼요? 15만 8천 원. 그러면은 15만 8천 원을 빼면 기말에 받을 돈은 18,000원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 소리죠. 요게 1분 이내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계정, 요런 계정, 요런 계정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아까 삐끼주의 그것만 해주면은 끝난다.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기말의 매출 채권 자 18,000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문제에다가 별표해 주시고 조금 더 이해를 완전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동영상 처음 강의에 이 내용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시고 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요 계정, 요 계정, 요 계정 3개 계정 이거는 뭐 웬만하면은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 이제 더 있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사실 회계는 약간의 산수하고 약간의 국어 실력만 있으면은 고득점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근데 어떤 분들 저한테 그 뭡니까? 문자 보내셔가지고 나는 회계가 50점이 꿈의 점수다 이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꿈의 점수가 50점이에요? 꿈의 점수는 100점이고 현실 달성 가능한 점수는 70점이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대로만 요거 3개 외우는데 그렇게 많이 힘드신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50점이 꿈의 점수가 되겠지만 외울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자꾸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과 지급어음을 말합니다. 자, 받으러움. 아주 그지 같은 거죠. 이 받으러움,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횡포죠. 자, 자기네 하청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한 3개월짜리 거래처가 만만하면 6개월짜리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거래해 주세요. 6개월이면 어떻습니까? 허허. 그러고 나가죠. 나가자마자 사채업체가 돼서 깡합니다. 그러면 그 깡에서 나가는 수수료 얼마나 속수려요. 그걸 이게 현금으로 줘버리지 말이야. 이걸 어음으로 줍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대기업은 무조건 그냥 어음 발행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져야죠. 자,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상 구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먼저 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자, 여러분들 뭐 환어음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약속어음은 그냥 알아둬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자, 상품을 삽니다. 자, 4월 1일 날 매입. 자, 얼마를 매입했느냐?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파트를 안 배웠으니까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매입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요 파트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재고자산 파트를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왜 상품이라고 해도 되는지, 왜 매입이라고 해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계정은 그냥 상품이라는 계정 하나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3분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오는 건 죄다 매입이에요.
파는 거는 죄다 매출로 가고 남아있는 거는 2월 상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3분법 3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갑돌이는 갑순이한테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얼마? 100만 원.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줬대. 현금. 자, 갑순이는 4월 1일 날 상품을 팔았으니까 얘는 매출. 자, 매출이 100만 원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냥 상품 100만 원 이래도 돼요. 자, 다시 상품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매출이라는 3분법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건 지금 몰라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좌우지간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다가 상품이라고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현금으로 주면 얘는 현금이고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얘는 외상 매입금이고 얘는 외상 매출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내가 6월 말일 날 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그러든지 근데 갑돌아 너 6월 말일 날 나한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래서 발행을 하는 어음이 약속어음이죠. 자, 이제 약속어음에는 일반적으로 어음에는 은행어음이 있고요. 개인어음이 있어요. 자, 은행어음은 이 어음용지를 은행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은행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느냐? 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은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뭘 줘요? 수표용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음용지도 주는 거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고 내예금에서 인출하는 거고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지정된 날짜에 내예금에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어음은 이거는 뭐예요? 문방구에 가면 개인어음은 문방구에 가면은 약속어음 용지 있잖아요. 여기다 쓰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은행어음이면 어떻고 개인어음이면 어때요? 아무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는 당좌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은행도 어음으로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상관할 거 없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갑순이는 갑돌이한테 너 그러면 6월 말일 날 지급해라. 그날 지급하겠다는 어음을 발행해라. 그게 마침 이 갑돌이는 당좌 거래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 받은 어음 용지가 있어서 거기다 6월 말일 날 지급할게요. 이렇게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그럼 갑순이는 갑돌이한테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잖아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어음을 받으면은 받을 어음이 된다. 어음용지는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약속어음이라고 써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금액을 기록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원래 여기에는 이제 1금 빈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 대금을 누구 또는 누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이 2020년 10월 18일. 자, 그 다음에 지급일은 2020년, 저긴 4월 1일이었나요? 미안합니다. 저대로 하면은, 자, 2020년 4월 1일. 그 다음에 지급일은 2020년 6월 말일. 그 다음에 이제 지급지는, 자, 지급지는 이제 서울특별시, 보통 이제 은행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급은행이, 자, 우리 KB은행 노원지점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은 갑돌이 이렇게 해서 갑돌이 도장 꽝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갑돌이가 여기다 쓰면서 금액은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위에 대금을 갑순이 또는 갑순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세요. 국민은행 노원지점. 이렇게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지급어음이고 갑돌이는 받았고 그럼 이제 6월 말일이 되면 갑순이는 이 어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기 지급지인 자, KB은행 노원지점으로 가요. 그래서 창구에다 제시하면 자, 요 노원지점이 갑돌이의 거래은행이니까 요 은행에서는 갑돌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나 봐야죠. 그래서 100만 원이 있대. 그럼 바로 지급을 해주죠.
그러면 갑순이는 받으러옴이 없어지면서 100만 원을 없애면서 자, 은행에 가면은 현금으로 주겠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갑돌이는 6월 말일이 되면 내가 갚아야 할 지급보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해요, 은행에서는. 그리고 갑돌이 보통 당좌이금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일 날은 자기가 갚아야 할 어음은 없어지면서 자기의 당좌 예금이 이렇게 100만 원이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요 거래가 끝나게 된다, 이 소리죠. 요게 바로 일반적인 약속어음의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260페이지 보시면, 자, 환어음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건 필요 없고요, 지금. 자, 발행 목적에 따라서 상업어음과 금융어음이 있다. 요것도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알아둘게요. 우리가 어음에는 자, 상업어음, 그 다음에 금융어음,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상업어음은 상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그 다음에 금융어음은 상거래 이외에서. 자,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상거래를 하면서 자, 어음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상업어음이에요. 그럼 금융어음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야, 갑순아, 나 100만 원만 꿔줘라. 그랬더니 걔가, 갑순이가, 그러면 너 차용증서 대신에 네가 갖고 있는 어음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음이 뭐라고? 이 어음은요, 약속일날 우리가 차용증서를 발행했다고 하고 받았다고 해봐요. 약속일이 됐는데 갑돌이가 돈이 없어서 갑순아 미안해, 나중에 줄게, 그래요. 그럼 갑순이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그러면 이제 정 안 되면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어음이 은행어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어음을 만기일에 6월 30일 날 갑돌이가 갑순아 미안해, 돈이 없어. 알았다, 갑순이는. 그리고 갑순이는 은행에 와서 제시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갑돌이한테 연락을 하죠. 어음의 발행인. 왜 당신 어음 발행해 놓고 왜 어음대금을 안 주냐,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갑돌이가 오늘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아, 그러시군요. 안 됐네요. 자,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앞으로 거래하기 싫어요. 자, 우리 은행에서 대출해 간 건 몽땅 갚으세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갑돌이는 당좌 거래가 중지돼 버리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표보다 낫죠? 수표는 형사고소고 어음은 민사고소인데 은행이 나하고 안 논대, 갑돌이하고. 그러면은 금융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금융거래를 못한다, 치명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6월 말일 날 갑돌이한테 주겠죠. 아, 갑순이한테. 그러니까 갑순이는 차용증서 필요 없어, 어음으로 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어음을 발행했네요. 그러면 얘는 4월 1일 날 현금을 빌렸어요. 자, 현금을 100만 원 빌렸는데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여기 지급어음 100만 원이냐?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요? 여기 지급어음이 되려면은 상거래에서만 지급어음이에요. 그럼 이때는 똑같이 어음을 발행했지만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음 차입금, 이런 규정으로 지급어음 대신에 어음 차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4월 1일 날 얘는 현금을 대여했잖아. 자, 현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서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받으러옴 그러시면 안 되죠? 뭐예요? 어음 대여금, 어음 대여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음 대여금. 받으러옴이란 말 죽어도 못 쓰는 거죠. 또, 자, 요거는 상품이니까 지급어음이지만, 자,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4월 1일 날 뭐를 샀느냐? 비품을 샀어요. 자, 비품을 100만 원에 매입하고 내가 6월 말일 날 줄게 하고 어음을 발행했네. 그럼 약속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자, 또 뭐야? 지급어음이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이거의 상대는 상거래라. 그게 상업어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자, 상거래 위에, 그럼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자, 이거는 미지급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앞에다가 어음 미지급금.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자, 자기가 사용하던 불용 비품을 팔았다. 그럼 비품은 100만 원. 어음을 받았네? 받을 어음 아니죠. 아직 상거래 이외의 물건을 못 받았으면 못 받은 돈. 미수금. 이렇게 되는데, 자, 미수금인데 요거는 뭐예요? 어음 미수금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상업어음인지 금융어음인지 이런 정도를 구분하시라고 나온 이야기. 자,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뭐 딴 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260페이지예요. 어음의 추심과 회수. 자, 어음의 추심은 뭐냐? 자, 우선 자, 어음대금을 만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어음의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를 추심위임 배서라고 한다. 자,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어음이 6월 말일 날이 만기잖아요. 근데 갑돌이는 아까 KB은행 노원지점에서 발행을 했죠. 100만 원. 근데 갑순이는 어디 사는지 아네요? 제주도 살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사는 갑순이가 자, 이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KB은행 노원지점까지 와야 되잖아. 그러면 100만 원 받으러 자,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여기 노원역에 와서 자, 찾아간다. 그럼 제주도에서 여기 왔다 갔다 100만 원 받으려고 한 50만 원 쓰면 그건 뭐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태여 갑순이는 여기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6월 30일 날 자, 갑순이는 제주도에 있는 자기네 주거래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주거래은행에다가 야, 내가 이런 어음을 받았는데 좀 받아줄래? 하고 부탁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추심을 위임한다 그래요. 자기가 추심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을 거를 내가 못 가니 은행아 대신 좀 받아줘 하고 추심을 위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심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그 어음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은행에 일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배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서는 자기가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기는 거를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배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을 거래은행에다가 받아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그 어음을 넘겨주죠. 그거를 배서라고 한다. 근데 어떤 목적이에요? 추심을 하기 위해서 넘겼기 때문에 추심, 위임, 배서 이렇게 부른다 이 소리예요. 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음대금을 만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거래은행에다가 자기네 거래은행이죠. 받아달라고 추심을 부탁하고 자, 어음의 소지인이 거래은행에다가 자기네 거래은행에다가 어음을 넘겨주는데 이를 추심위임 배서라고 한다. 자, 추심위임 배서는 어음대금의 회수를 당자거래은행에 의뢰하기 위해서 어음 뒷면에다가 기명 날인하고 만기일 이전에 당자거래은행에다가 양도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어음을 언제 갖다 주느냐 하면은 뭐 6월 말일 이전에 미리 갖다 줘야 하루 이틀 이걸 처리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만기일이 되면은 거래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6월 말일 날 얼마가 들어올까요? 은행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은행에서 수수료를 2만 원 띄었대요. 그리고 얘 갑순이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98만 원이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요 2만 원은 은행에다 주는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어음은 100만 원이 그대로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서울까지 오는 차비가 적죠, 훨씬.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추심을 위임하는 배석. 자, 추심 위임 배석.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상관이 없죠. 자, 우리 갑돌이는 6월 말일 날 되면 이제 이쪽 어느 은행에서 얘가 빼가니까 여기는 지구보험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자예금에서 100만 원 이렇게 아웃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뭐 딴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가시면 어음의 배서양도다. 자, 우리 조금 아까 금방 뭐라 그랬어요? 어음을 넘기는 거를 배소라며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배서가 뭐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자, 배용준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신바람이 있고요. 자, 먼저 자, 배용준이는 4월 1일 날 신바람한테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면서 자, 약속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급어음이 100만 원. 그러면 신바람은 4월 1일 날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리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에요. 그런데 이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냐? 6월 30일인데 우리 신바람이 5월 5일 날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자, 그건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 이번에는 이런 예를 들을게요. 자, 이랬다가 5월 1일 날 신바람이 자, 이번에는 서태지한테 상품을 사왔어요. 자, 상품을 100만 원 사고, 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얘한테 돈을 주거나 뭐 어음을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대금을 현금으로 준다. 현금 1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지급어음 100만 원.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용준이한테 받은 어음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신바람은 서태지한테 야, 태지야, 내가 요 물건 값을 배용준이한테 받은 어음으로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서태지야, 자, 오늘 상품 팔았어요, 나한테. 근데 배용준이가 발행한 어음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시든가. 그러면 이제 얘는 뭐래요? 어음으로 받으니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 100.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받은 어음을 용준이한테 받은 어음을 이렇게 양도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받은 어음을 서태지한테 넘겼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자, 우리 신바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배용준이한테 받은 어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서태지에게 양도했잖아. 그래서 이게 배에서 양도다. 이런 얘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김 씨한테 받아서 이 씨한테 주면 김이 양도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일단은 누구한테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배서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넘겼으니까 배서 양도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얘는 6월 말일 날 용준이는 자, 어음대금을 자기의 예금에서 빠져버릴 거고, 그 다음에 서태지는 자, 받을 어음이 은행에서 입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은행 가서 이렇게 찾으면. 그러면은 자, 여기 있던 어음은 여기 와서 없어지고, 여기서 받은 어음은 여기서 없어지고, 여기서 받은 어음은 여기서 없어짐으로써 어음의 모든 거래가 끝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한다. 자, 어음의 배서 양도란 제3자한테 받은 어음을
자, 다른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어음의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